잠재적인 리스크가 너무나도 많은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바닥일 때를 노리신다면 정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금화를 해놔야 되고요. 현금 비중을 늘려놔야 됩니다. 만약에 하락했을 때 지금 들고 있는 종목도 계속해서 들고 가면서 마이너스 대응만 한다면 그 좋은 기회를 잡기가 당연히 어렵겠죠. 자,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또 다 같이 또 매수를 해서 더 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리플을 좀 준비를 했는데 사실 리플을 준비했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리플을 생각하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요? 뭐 소송일까요? 뭐 소송 일정일까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리플의 매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리플 이슈는 매번 나와요. 그쵸? 여러분들 오늘도 뭐 라이센스 취득이라든지 여러 이슈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왜 상승을 하지 못할까요? 왜 급등이 바로바로 나오지 못할까요?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들은 정말 많고 이런 이슈들은 수도 없이 나오는데 왜 안 올라갈까요? 결국에는요, 파트너십 계약을 한다고 해서 모든 회사들이 이 리플랩스에서 만든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쓰지 못하는 이유는 이번 소송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 이 소송이 정말 리플 앞으로의 성장과 그리고 리플의 미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이슈들이 리플의 상승과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무튼 그래서 오늘 항속 기각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고 나서 일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리플은 전체 시장 중에서 아주 작은 돌멩이일 뿐입니다. 쉽게 말을 하면 우주 안에 정말 큰 공간이 있고 지구는 하나의 점에 불과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자산 시장 규모로 따지면 정말 여러분들 30경이 넘어갑니다. 근데 리플은요, 시가총액 기껏 해봐야 38조 원밖에 안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리플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리플을 보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시장에 대한 코멘트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 되실 만한 이런 자료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먼저 브리핑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 시작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게 있죠. 자, 4대 리스크 지표를 우리가 매일매일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유가에 대한 이슈들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 한 가지 가져왔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나스닥이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2% 가까이 급락이 나와줬고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대까지 크게 급락이 나와줬고, 이외에도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도 최근에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와줬죠.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노란색, 이 초록색 선, 이 바들 보이실 거예요. 이 선들. 자, 이게 바로 매도벽이에요. 고래들이 쳐놓은 매도벽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서부터 자,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조정이 나왔던 것이고, 어제 또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어제 전반적인 위험자산 시장에 하락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국채 금리가 5%대를 돌파할 것이다 라는 이런 악재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자,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까지 국채가 꾸준히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고금리를 꾸준히 유지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나왔던 건데, 자, 이번 올해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코멘트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한동안 채권 금리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금리를 유지한 상황에서 금리를 다 한 차례 더 인상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악재들이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하락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4대 지표 중에서도 채권 금리가 상승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가로 넘어오게 되면 지금 하루 석유 수요가 240만 배럴씩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러시아라든지 사우디 쪽에서 감산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유가가 안정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00 이상까지는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과거 같은 경우에는 $100까지 올라가는데 정말 시장이 큰 타격을 줬지만 지금은 유가 때문에 하락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물가가 정말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그렇죠? 정말 많이 올랐어요. 너무나도 많이 올랐고요. 근데 우리는 먹을 거 다 먹고 살 거 다 사고 해요. 그만큼 우리는 고물가 시대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는 $120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120를 넘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시장이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에서 높게는 $120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에 충격을 주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지금 CPI, 자, 물가지수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쭉 하락을 하다가 일부 소폭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거는 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요, 소비 둔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소비 둔화로 이어져요. 자, 소비 둔화로 이어지게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물가가 잡혀요. 자, 자연스럽게 물가가 잡힙니다. 자, 제가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컴퓨터 모니터를 제가 10만 원에 팔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사요. 사람들이 안 사면 싸게 해서라도 팔아야겠죠. 재고를 빨리빨리 소진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9만 원, 8만 원, 7만 원까지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가가 둔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물가가 둔화가 되는 건 너무나도 좋아요. 물가가 둔화된 건 너무나도 좋은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소비 둔화로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물가 둔화가 된 거예요. 소비 둔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둔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이 나오고 있는 게 미국 소비자들이 팬데믹 기간 축적한 과도한 저축을 다 소비하고 나면 이럴 때부터는 둔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변곡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변곡점은 어떤 의미일까요? 추세가 전환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까지 상승 추세였죠? 하지만 여기서 둔화하는 시기에 맞춰서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보시면요, 초과 저축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자, 20년, 21년 저축량이 엄청나게 꾸준히 늘어나죠? 이 당시에 보시게 되시면요, 저축량이 역대 최대로 늘어나요. 25년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그리고 나서부터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가요? 0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곧 있으면 마이너스 직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분기대로, 자, 지금 추세대로만 하락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요, 1분기대로, 자, 3개월 내로 해서 어떻게 된다? 침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23년에는 바닥이 언제 나왔죠? 2월, 1월에 나왔어요. 그렇죠? 2월, 1월에 나왔어요. 자, 근데 이 부분이 연말에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발생은 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2월에 바닥이 아니고요, 한 3월에서 정말 길면 4월 달에 바닥이 나올 수도 있어요. 3월과 4월 사이에 바닥이 나올 수 있다. 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바닥을 노린다 하면요,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반대로 말을 하면 이 시기까지 한번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실 게 없어요. 자,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자, 결국에는요, 베어마켓 랠리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베어마켓 랠리, 약세장이 시작되기 전에 한번 시장이 한번 크게 움직인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흐름을 갖다가 보게 되면요,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베어마켓 랠리가 한 차례 나왔습니다. 한 차례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현재와 비교하면 거의 똑같은 위치에다가 똑같은 차트를 그려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연말에 이 시기를 노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현재 블랙스완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자, 여기서 블랙스완이라는 건 경기 침체라고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블랙스완이 발생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지금 보신 차트처럼 한번 하락하는, 단기적으로 쭉 하락했다가 다시 바로 회복하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 시기가 바로 3, 4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리플이 지금 당장의 소송에 대한 이슈가 바로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당장에서 매수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물론 중간중간 랠리가 한 번씩 나오긴 하겠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리플이 정말 크게 급등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 여기서 살아나올 수 있으면 다행인 건데, 근데 문제는 급등이 나와야 우리가 살아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물론 신규 매수하신 분이시라면 좋겠지만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 서게 되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이 나오는 내년 시기에 우리가 좀 노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무튼 현재 전체 4대 리스크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시장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대응을 해야겠죠.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혹시나 지금 들고 계신 종목들 대응이 어렵다라고 하시면요, 밑에 제 번호 보이실 거예요. 자, 제 번호로 여러분들 문자로 무료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1대1로 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대응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재적인 리스크가 너무나도 많은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바닥일 때를 노리신다면 정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금화를 해놔야 되고요, 현금 비중을 늘려놔야 됩니다. 만약에 하락했을 때 지금 들고 있는 종목도 계속해서 들고 가면서 마이너스 대응만 한다면 그 좋은 기회를 잡기가 당연히 어렵겠죠. 자,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또 다 같이 또 매수해서 또 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